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기초 10주차가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한 지도 벌써 10주 차네요. 아, 되게 많이 왔네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도 너무 많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열심히 10주차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비유동자산. 그렇죠.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상. 1년 이상 되는 자산에 대해서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유동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형태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 형태. 즉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예.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은 누가 봐도 건물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 움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동차 값은 비싸죠. 예. 그리고 자동차를 판다고 해서 금방 매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유형자산, 즉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목적이 여기에요. 요거. 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뭐냐면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임대, 관리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물, 토지, 뭐 구축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 회사가 사용을 해야지 돼요. 우리 회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건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걔는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특징 밑줄 그세요.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사용. 그게 제일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여러 보고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1년만 사용하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뭐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닌 자산이다. 그 자산으로 인해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실체, 즉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이게 유형자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자산을 처음부터 뚝딱 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취득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해 보겠습니다. 자, 취득을 하면 밑줄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데 여기 시점에 뭘로 하느냐? 공정가치로 합니다. 즉 처음에 살 때 산 가격으로 해요. 자, 이때 사는데 유형자산만 딱 사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부대 비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면은 수수료 있죠. 자, 건물 살 겁니다. 건물 살 거면 누군가가 나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거를 또 연결을 해주고 계약서도 써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중개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소한테 공짜로 해주지 않죠. 뭐 줘요?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개 수수료. 또 물건을 만약에 컴퓨터를 샀다. 자, 컴퓨터를 사려면 매출처에서 즉 판매하는 데서 우리 집까지 배달해주면 좋은데 그 금액을 깎아줄 테니까 네가 배달해가 이랬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갖고 오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운반비. 자,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토지를 구획정리라 해서 이렇게 판듯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획정리면은 이런 거예요. 딱 그 지번에 맞게 뭐 10평이다 그럼 10평으로 자른다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획정리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 배수로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물 빠지는 그런 배수로를 설치했을 때의 비용이라든가 기계 같은 경우에는
딱 사기만 하면은 금방 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설치를 하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걔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시운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시운전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언가를 샀을 때는 취득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포함한다. 어디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볼게요. 건물을 취득하고 현금을 100원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얼마짜리예요? 100원이죠. 현금 100원. 이 100원짜리를 이제 처분했다라는 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은 매각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매각. 자, 팔았을 때 이익을 보고 팔으면 좋은데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취득 가격이 100원인 거를 내가 얼마에 파는 거예요? 120원에 팔았어요. 왜? 그 건물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20원에 팔았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익을 본 거예요? 20원만큼. 그래서 받는 거는 120원. 건물 가격은 원래 100원짜리였고요.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원짜리. 그래서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이익이라 그래서 처분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을 팔을 때 이익만 보는 게 아니죠. 손실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가격이 100원짜리를 내가 얼마에 팔아요? 90원에 팝니다. 그러면 10원만큼 손해를 보죠. 네, 그러면 나는 90원에 팔았으니까 돈 얼마 받아요? 그렇죠. 90원 받죠. 그리고 건물은 얼마짜리였어요? 100원짜리. 그래서 얼마 손해봤어요? 10원. 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과거 원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즉 취득 원가를 쓰고 있죠. 이 취득 원가를 쓰는 것은 역사적 원가라고 해서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가 항상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즉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한 그 비용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건물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한 가격만큼 건물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 원가가 비용으로 처리한 만큼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럼 너무 나중에 팔고 났을 때 이익률이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률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자, 보세요.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즉 가치, 유형자산의 가격을 높이거나 또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그런 지출인 경우에는 어디에다 가산해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원가에 가산.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깨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능의 유지, 즉 건물의 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쓰는 유지, 그다음 원상 회복 이런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살펴보면은 본래 용도를 변경한 개조, 뭐 증축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등의 즉 방공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설치하면 그 건물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고요. 수익적 지출은 뭐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무슨 비? 수선비. 그죠? 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할 경우에는 건물 또는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벗겨지면 또 칠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선비, 즉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고 파손된 유리의 교체도 마찬가지. 자동차 타이어 쓰면 쓸수록 닳아서 또 교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계 부품의 교체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산의 이름으로 넣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자,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차변에 건물이라고 나와야 돼요. 왜? 엘리베이터는 그렇죠. 건물의 가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산 이름으로 처리합니다. 벽에 페인트 칠한 것은 소모성이죠. 그래서 뭘로 처리한다? 수선비, 즉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본적 지출은 그렇죠. 유형자산의 원가에다 포함한다. 즉 자기 자산 이름으로 분계를 한다.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다? 수선비. 만약에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란다. 차량 유지비. 예. 기계를 수선했다. 그러면 수선비. 비품을 수선했다. 그러면 수선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감가상각.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중고 가격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가 되죠. 그 감소되는 거를 매년, 왜냐하면 한꺼번에 감소되면 그만큼 팔 때 그 감소분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어요. 100원짜리를 팔 때 10원 됐어요. 그럼 얼마만큼 손해본 거예요? 90원이잖아요. 이 90원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그 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감가상각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가치를 감소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세요. 사용, 시간 경과, 유행의 변천, 마모 이런 걸로 뭘가 된 거예요?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뭘로? 화폐 단위로 계산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외우세요.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즉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거를 무슨 단위로? 화폐 단위로 계산한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 취득원가. 취득원가 뭐였어요? 우리가 처음 산 가격. 그죠? 산 가격에 뭐가 있었죠? 취득세나 시운전비, 설치비 이런 재비용, 즉 부대비용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자,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몇 년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유형 고정자산에 사용 가능한 연수인데요.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인세법에 몇 년간 사용할 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내용 연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잔존가액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았을 때 최소한 건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최소한 건질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 세법상 빵원이죠, 빵원. 네. 그리고 정률법 상각 시 건물의 몇 프로? 5% 정도 계상하는데요. 마지막 연도에 일가를 상각해서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잔존가액은 팔기 전까지는 비만 금액이라 해서 1,000원 정도를 계상해 놓습니다. 자, 잔존가액은 1,000원 정도 계상하는데 요거는 이제 차후에 여러분이 법인세법을 배울 때 요때 또 하면 되고요. 회사에서는 감가상각을 다 했다고 해서 빵원 처리하면은 걔가 장부상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장부상 기록을 잡아내기 위해서 비만 금액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잔존가액은 정률법인 경우에는 몇 프로? 건물의 5%를 계상하고 세법상에는 빵원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가상각의 계산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공식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는 공식들이 자꾸 나옵니다. 공식 나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액법, 균등상각법이라고 하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에, 즉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빼거나 아니면 정률법에 5%를 계산해서 잔존가액이라는 게 있는 걸 빼서 뭘로 나누냐?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매년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100원짜리를 잔존가액 0원, 내용연수 5년. 자, 내용연수 5년이면은 여러분 계산기 한번 꺼내 보세요. 자, 계산기를 꺼내 보시면 100원 나누기 5 하니까 1년에 50원씩. 50원씩 몇 년간? 5년간.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원이요. 20원이죠? 자, 20원씩 5년간. 그러면 100원. 그럼 0원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률법이라는 건 체감법이라고 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밑줄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정액법은 똑같다. 정률법은 점차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이유는 공식에 있어요. 자, 취득원가에서 뭐를 하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뺍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한 거를 계속 더해놔요. 즉 비용 처리했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나중에 그거만큼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없애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누계액을 빼고 상각률이라는 걸 써요. 상각률을 계산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계산을 이따가 해보면 돼요. 예제를 통해서. 자, 감가상각에 기장하는 방법은 직접법이 있고요. 간접법이 있어요. 자, 직접법이란 유형자산에서 그냥 확 빼버리는 거예요. 즉,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다. 그러면 건물 가격을 100원 확 빼는 거를 무슨 법? 직접법인데 유형자산에서는 직접법을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뭐에서 쓰냐? 대부분 직접법은 여기 적어놓으세요. 무형자산에서 씁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간접법은 대부분 유형자산에서 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자, 형태가 있는 자산은 직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요. 그런데 형태가 있는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래서 평가 계정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놔서 나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상계 처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건물이다. 그럼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같이 표시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왜? 얘는 건물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손충당금처럼 대손충당금도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따로 있고 받으러 온 외상매출 대손충당금 따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기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따로따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무형자산 갑니다. 자, 무형자산 형태가 일단 뭐예요? 없어요. 네,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밑줄 그으세요.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즉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건 내 맘대로 그냥 정해놓으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통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걔는 무형자산으로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경제적 자산이어야지 된다. 즉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식별이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서는 요것만 할게요. 자, 산업재산권은 일단 누가 보호하냐? 법률이 보호해야 됩니다. 자, 법률 보호하에 즉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특허권, 신용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등록한 것만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요. 네. 뭐 회사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인정한다?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나 번역, 방송, 상영 등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거 지금 많이 저작권이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좀 느슨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도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 반드시 출처를 표명하셔야 됩니다. 출처를 표명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불법으로 사용한 거가 돼서 벌금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혹시 뭐 인터넷으로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출처를 밝히시고 그 저작자한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네. 요 저작권. 네. 자,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프로그램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지출한 금액. 개발비가 있어요. 이 개발비가 이제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품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발비는 완전히 다 해서 개발을 했을 때의 비용을 개발비로 하는 거예요. 얘는 무형자산이고요. 경상연구 개발비는 판매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자, 영어권은 신기술이나 고도의 경영능력, 독점적 지위의 미래 초과 수익력인데 내부에서 창출된 영어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권은 외부, 즉 A 회사가 B 회사를 사들일 때 그 회사의 신기술이나 고도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영어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뺐을 때 나머지 금액을 영어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합병했을 때 매입했을 때 이럴 때만 영어권을 인정해주고 내부 자체 내에서 발생한 영어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액법, 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밑줄 그세요. 실무적으로 무슨 법, 정액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각 방법에서 제가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간접법 쓴다 그랬어요? 직접법 쓴다 그랬어요? 직접법. 네. 자, 얘는 직접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볼까요? 산업재산권을 현금으로 취득했다. 자,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산업재산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원. 그죠? 현금 100원. 자, 100원짜리를 특허권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 100원, 여기 산업재산권, 요게 특허권을 산 거네요. 그죠? 자, 특허권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얘를 5년간 상각한다. 20년 안에만 상각하면 돼요. 그리고 잔존가액은 얘는 없어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씩? 20원씩.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20원. 그리고 산업재산권에서 바로 20원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 돼요? 100원에서 20원 빼니까 80원이 산업재산권의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부가액까지 했어요. 투자부동산입니다. 자, 투자부동산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투자. 그렇죠. 무언가에 여유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사는 걸 그걸 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투자한 거예요? 부동산에다 투자한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뭐 야적장, 뭐 논, 임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산,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동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산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세워놓거나 아니면 남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산 건물, 이런 거를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일단 장기적이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방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뭐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 사용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냥 세워놓는 그런 토지, 그 다음에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 중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중에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면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죠. 건물 이러면 안 돼요. 자, 대변의 현금. 기타 자산은 미수 수익이 있는데 이 미수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아야 돼요. 즉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벌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아직 주지 않은 거예요. 이자를 주지 않았는데 올해 2020년에 발생한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다. 선급은 미리 준 비용. 미리 준 비용이면 대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임차료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은 미리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면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년간 보험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8월에 가입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7월 7개월분은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급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를 기타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분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분개를 하는데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지 감가상각비 계산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